자, 먼저 그 법적, 그다음에 제도적 그 발자취를 한번 찾아봄으로써 저희가 함께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3년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평생교육이라는 개념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선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천적 영역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했던 시절은 197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국사회교육협회의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에 관한 전국 세미나를 통해서 기존의 그 일제시대부터 연결돼서 왔던 사회교육을 넘어서 평생교육의 시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978년도에 그때 당시 문교부 정책연구 과제 중에서 평생교육 관계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평생교육에 한 단계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헌법에 그 진흥성을 명시를 한 이후 1982년도에 드디어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혼동돼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제시대 이후에 어떤 그 학교 교육 위에 나머지 교육 영역을 사회교육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82년도에는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이제 규정이 된 것이 이때가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국가가 평생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진흥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 이 사회교육법은 한국의 그 평생교육 제도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요. 평생교육 전문가 자격 인정을 위한 국가 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역할이 선언적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라는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선언적 수준으로 되어 있는 이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기관, 어떠한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갈 것인지, 즉 추진 체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한글을 가르친다라든지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념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이 1982년도 사회교육법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생교육의 우리 현대와 같은 그런 개념을 담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드디어 대통령 자문교육개혁위원회에서 평생교육법이 입법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이 약간의 그 다른 개념이 있었는데 어떤 국가가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진행했던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진행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교육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평생교육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95년도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99년도에 드디어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아래에 초중등교육법,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대학과 관련된 상급기관인 고등교육법, 그다음에 평생교육법이라는 법 체제를 정비해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학습 휴가, 학습비 지원에 관한 그 사항들을 신설을 해서 기존에 이러이러한 것이 사회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사회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휴가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됨을 필요성을 여기를 제시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설의 세분화에 대한 부분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교육과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기관, 그다음에 지자체 안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기관, 그다음에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학습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평생교육 정의,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의 기본 개념은 사회교육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대두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먼저 사회교육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어서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이라고 해서 최초로 제정을 하게 되나 거기 세부에 담고 있는 이념과 진흥을 위한 과정들은 사회교육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그 법명을 바꿨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선언적 의미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조항들을 담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의 개정 이후에 근 2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하게 되므로 평생교육 그 현장에 있어서는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평생교육의 제도, 평생교육의 세부 내용, 평생교육의 추진 체제는 언제 그 법적 근원이 마련이 되었나 하면은 2008년입니다. 기존의 사회교육법에 있었던 내용을 평생교육법이다라고 명명을 바꿨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내용들을 사회교육법 수준에서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날과 같은 그러한 평생교육법의 모습, 평생교육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2008년도에 좀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기회 균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과 제도를 체계화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설립이 필요함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도 담고 있고요. 기존의 사회교육법의 큰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담고 있었던 어떤 문해교육과 성인문해 학력인정제도 또는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부분을 신설해서 뒤늦게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학습에 대한 그 결과를 인정하고 그것이 학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자치행정, 그다음에 교육자치행정 이 간에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혼선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기관을 인정을 하는데 지자체로 내려오면 두 가지로 갑니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평생교육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평생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큰 틀 안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기관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을 허가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선이라든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평생교육 시설관리 등의 어떤 시행상의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격제도는 이제 평생교육사로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평생교육 시설관리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책임과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장과 교육감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평생교육 개념 정의에 대한 모호함 또는 영역 제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 이외에 태어나서 늙고 죽을 때까지 전체를 담고 있는 우리 생애와 전체를 담고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법 체제 안에서 봤을 때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 그다음에 대학 교육, 초중고 대학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독특한 영역으로서 평생교육법이다라고 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평생교육이 실행되는 현장과 법적 체계 안에 있어서의 구분이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발생됐던 기본적인 그 출발점이 2008년도의 평생교육법의 어떤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평생교육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각 연도별로 있었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즘과 같은 현행 체제의 가장 큰 골격을 담은 것이 2008년도 평생교육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로 2009년도, 그 다음 연도죠.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정, 그리고 그 외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평생교육사의 자격 제도에 대해서 개선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내대학의 설립 조건을 좀 완화시키고 입학 대상을 확대시키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2009년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보다는 점점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한 단계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원격 교육 방식의 학교 교과학습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원격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 20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진행됐던 그 평생교육은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평생교육 영역까지 확대시켜서 움직였던 그런 시절이 2011년인데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에는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또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요. 장애인 그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복지 쪽에서 진행했던 복지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학습, 교육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장애인 쪽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2010년도에 진행됐던 평생교육법 개정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평생교육 기간, 지자체라든지 평생교육 기간을 추가로 이제 설립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들이 2008년도, 7년도, 8년도에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이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사회의 변화하고는 어떻게 같이 흐름적으로 맞닿아 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이제 그 평생교육법, 기존의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 사회는 1997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많은 실업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본인이 학교 때 배웠던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의 흐름 변화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게 됩니다. 더불어 1997년도 이전에는 어떤 기술을 습득을 하거나 대학에 양질의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직업적으로 가는 그 시기가 좀 더 길었다라고 한다면 97년도 IMF 이후에는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을 담아내고 그동안 논의되었던 그 사회교육법의 그 소극적 자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시민, 국민 전체의 마을 단위에서 어떤 활성화라든지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공조가 일어나면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도 이 시기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서 도시정책의 평생학습을 가져가고 이를 통해서 그 도시가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2001년부터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지난 20년 동안에 빠르게 평생학습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었겠지만 97년도라는 IMF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평생교육 현장에서 좀 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8년도 평생교육법도 바뀌었죠, 전면적으로. 이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2007년도, 8년도에는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발생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대량 실업자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실업자, 사회 변화들을 또 담아내기 위해서 평생교육법이 또 바뀌게 됩니다. 사내대학에 대한 부분들도 좀 되어 있고요. 직장에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환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전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또는 이제 희망퇴직하는 대상으로 했을 때 다른 직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좀 더 선진화되고 빠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에 대한 규정들이 만들어졌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시민의 자발성, 시민들이 좀 더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민자치회로 일부가 변경되거나 또는 그 주민자치 이렇게 새롭게 결성하는 형태로 또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원격교육이 이 시대 이후에 좀 더 확대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쁜 현대 생활, 그다음에 다양한 내용들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도 같이 끌어오게 되면서 2008년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민자치회가 진행이 되면서 주민자치 시범 사업들이 전개가 되었고요. 그것이 읍명동 단위로 어떤 확산이 되면서 이후에 2013년도 진행이 되면서는 평생교육과 마을 안에서의 그 주민자치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배경과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이슈가 되었는데요. 불과 그 2016년도 초기만 해도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 이러한 얘기, AI라는 얘기들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앞선 나라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이 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세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작업화되어 있는 그 결과물들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 그 다음에 그동안 분절되었던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학습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평생학습이 이때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2017년 이후에는 그동안 20년 동안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인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이라는 부분이 너무 필요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자기네 살고 있는 마을들을 스스로 행정 지원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강조를 하면서 평생교육과 주민자치회의 연결고리,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주민자치회가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사회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됨에 따라서 평생교육의 새로운 영역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 평생교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얘기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서 자치회로 변경되고 자치대학, 그 다음에 어떤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마을 안에서의 평생학습 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2008년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에 국가, 그다음에 광역, 평생학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좀 더 발전이 되어서 2013년도에는 읍명동까지 내려가고 읍명동으로 내려가면서 마을 단위의 자치성, 그다음에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와 연계성이 좀 더 강화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새로운 영역들이 등장하는 것에 맞춰서 또 추가되는 다변화에 요구되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평생교육 분야에서 담아내야 되는 그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의 평생교육 영역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이제 3만 명이 지금 훨씬 넘어간 북한에 있다 주민들에 대한 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 그들과 함께 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들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학적 관점보다는 시대의 변화, 흐름을 담아내고 그것이 성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같이 융화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아까 그 2008년도, 2016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평생교육들의 변화된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럼 한국은 과연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어떠한 그 개념으로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의 개념에서는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요람에서 태어나서 무덤까지 죽을 때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 안에서 움직이는 가정, 사회, 학교 교육을 수평으로 통합되는 모든 교육의 포괄적인 개념이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서양, 즉 미국이라든지 평생학습이나 이쪽이 좀 더 발전된 유럽에서는 이러한 광의의 개념으로서 평생교육이 좀 더 발달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약간 혼선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의가 큰 의미의 그 한국 평생교육 개념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다음에 사회 전반을 수직과 수평적 개념을 통합하는 거라고 한다면 학교 교육과 대비되는 학교 교육 외의 교육, 학교 교육가 학교에서 주체가 되지만 정규가 아닌 비정규 교과라는 이 협의의 개념으로서 진행되는 평생교육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협의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되는 교육 사업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개념에서의 이 협의 개념,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학습했던 평생교육의 내용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본법 법체계에서 아예 초중, 고등, 그다음에 평생교육이라는 영역이 수평의 개념으로 있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학습을 할 때는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평생교육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민주시민이라는 교육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청소년들과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이러한 현장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형식학습을 넘은 무형식학습, 비형식 학습까지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광의의 개념으로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생교육이 국가에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에서 진행해야 되는 평생교육은 어떤 기본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다운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2001년도에 학습도시 사업이 전개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2002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학점렌즈 사업이라든지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내용, 평생학습 축제 개최 등 일반 대중에서 정책을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 대전 박람회 했던 그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도시가 매년 증가가 돼서 지금은 169개 정도 되는 학습 도시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로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2002년도에 진행되었던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관점을 바꿔서 확대시킨 2차 기본계획에서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어떤 사업 목표를 가지고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교육 복지,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러닝 학습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사내대학이라든지 대학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던 시점이 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때는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동안 진행됐던 분절된 사업단위 형태로서의 평생교육이 아니라 통합된 관점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2차에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3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들어있는 4차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기존의 단위 프로그램에 포커스가 돼 있던 부분이 그것이 아니라 학습자, 하나의 자격증을 따고 하나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있어서 어떠한 평생학습 정책들, 어떠한 평생학습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되는지 학습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수행되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선언적으로 끝났거나 그냥 배운 것들을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되는 것이냐.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그래서 학습형인 일자리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요. 그다음에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각되었던 온라인 학습 생태계에 대한 것들이 온라인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가 상당히 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런 4차의 내용들을 좀 더 보면은 프로그램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습할 기회를 학습자한테 주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학습자가 직접 와서 학습도 하지만 본인이 강사로서 쓰기도 하고 본인이 운영자로서도 쓸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준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내적 동기를 강조하고 있다. 한 번 학습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후속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런 동기, 전략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4차 진흥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어떤 사회의 동방은 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담고 있고요. 기관 및 제도 간 학습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됐던 평생교육진흥계획은 주로 교육에 강사가 와서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 이러한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람에 집중이 되고 이 사람들의 학습을 어떻게 촉진해야 될 것인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빠른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단위 기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물적,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해 낼 것인지에 대한 형태로 그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본 계획들이 변경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평생교육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과연 시대의 변화 또는 어떤 시대적 요구에서는 평생교육을 강조되고 있는데 그럼 국가는 어떤 보여지는 제도나 정책 외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변화하는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어떤 하나의 열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가의 예산을 보면 교육에 대한 기대, 필요성이 평생교육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기대의 초점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청소년, 대학생들, 즉 학령기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평생교육 정책은 성인의 재교육 관점에 대해서 수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에 대한 암묵적인 지식의 전수와 같은 방식으로 실천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치가 눈으로 딱 나오기에 어떤 학생들의 어떤 입학률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과 데이터로서 반증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은 많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 자료는 그 교육부 기획재정부 있었던 그 예산에 대해서 분석한 건데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분야 전체가 연평균 증가율이 5.3% 정도에서 매년 증가하는 예산의 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과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학교 때 배운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요람에 갈 때까지 생활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교육을 해야 된다. 평생 배워야 된다라는 사회적 어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은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육 분야 전체의 5.3%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기에 대한 부분들이 6.1% 가장 높고요. 평생교육은 생각보다 너무 낮은 위치에 있다. 인구 수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자료를 보시죠. 2014년부터 18년, 이제 2008년도에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이 바뀌고 이것이 마을 단위로 막 확산되고 주민 자체 연계에 좀 더 탄탄하게 보였던 시점이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봤을 때 2016년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사회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2017년, 18년도 이후에는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사업들이 더 이상 많은 인프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낮아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실제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의 영역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다문화,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 다문화,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시민으로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다문화 주민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계층, 북한 이탈 주민들, 그 다음에 각각의 세대별 사회 통합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 X세대, Y세대, G세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융합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남녀노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담아낼 것들 많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평생교육 관련 국가 예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2008년도 평생교육법 개정위에서 구체화됩니다. 광역 단위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요. 중앙 단위의, 그 다음에 광역 단위의 그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17개의 시도 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17개 시도 진흥원도 어느 날 갑자기 17개가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라 4, 5년간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단계별로 명확하게 확정이 돼서 최근 2, 3년 전에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자치단체, 행정조직 단위라든지 시군구에 있는 그 평생학습관 또는 아까 교육감이 지정하기도 한다 그랬죠. 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 뭐 어떤 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사는 마을부터 광역, 국가까지도 연결되는 추진 체계들을 완성이 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 수립, 우리가 지금이 4차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연수 및 온라인 교육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열린 학습 기간에 맞춰서 평생교육을 평가를 인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국가 단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단위에서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기관의 어떤 연대 체계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대중적으로 참여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라는 그 관점을 광역 단위에서 고민하는 광역진흥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그것이 마을 살림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평생 학습을 하는 활동가로서 어떻게 양성이 되고 함께할 수 있는지 자 지자체 단위의 학습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이렇게 3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 추진 체제의 특징 어떤 체제가 있냐. 자, 2008년도에 지금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원, 그다음에 광역, 시도라고 그랬죠. 제가 17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진흥원, 그다음에 지자체. 자, 여기는 이제 교육감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체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체계가 변경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 되고 있어서 변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는 좀 더 공고하게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강화시키기 위한 다른 추진 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까요? 후자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새롭게 만들다기보다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들이 중복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흥원들의 상급기관은 대부분 행정기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은 거는 국가, 그다음에 광역, 알기 쉽게 하면은 도청, 도지사 관할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시장이죠. 그다음에 지자체장. 즉 각각의 유사 기능을 하는 것들을 좀 더 통합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서 실제 그것을 혜택을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중복되거나 혼선되지 않게 해야 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좀 더 성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전개될 때는 모든 사업들이 중복돼서 진행되는 그런 한계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가나 그 행정 중앙으로 가면요, 업무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각각의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지자체에 모이게 되면 시민 한 사람이 느끼게 되는 그 학습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기반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또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학습을 못한다라는 시대는 이미 좀 이제 지난 20년 동안 발전돼서 좀 많이 바뀌어왔거든요. 이제는 중복되는 것들은 좀 통합하고 그 다음에 넘치는 것들은 좀 덜어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구, 교육점단 기구간의 어떤 협력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뭐 초중고 주민자치센터 사실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는 같은 행정기관 안에서의 사업적 경우들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시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같은 조직 안에서의 해결점들을 좀 찾아보고 연결하고 이것이 교육청, 그다음에 다른 민간, 평생교육 기관과의 관계들을 재정립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